그리고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어떤 면역학적인 어떤 용어가 그거를 발견했던 분들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재까지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어되지 않은 면역, 과도하게 올라간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고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병리적 증상이 염증하고 알러지.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 감기에 잘 걸리고 너무 높으면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만성염증이 유지가 되면 어디가 뚫리냐면 뇌가 뚫립니다. 근데 코로나 전후로 가장 위상이 많이 변한 비타민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이 생약학 박사님이라고. 예. 저는 천연물 전공을 했고요. 천연물이요? 네, 그러니까 생약학, 약학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고 천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한잔하고 논문 있는 약사로, 한잔 약사로. 네. 지금 닉네임이 한잔약사로 어제 들었는데. 네, 한잔을 좋아해서. 네. 이게 건강이라도 한 잔이랑 이게 매칭이 되진 않는데. 이게 왜냐하면 건강해야 한 잔을 오래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한 잔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죠, 사람이. 건강에 나쁜 것만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잔은 건강에 안 좋죠, 그죠? 그러면 건강에 좋은 거를 우리가 잘 챙겨서 했을 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걸 드시는 것도 있고, 추구하는 모토가 지속 가능한 한 잔을 하기 위한 건강관리법,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영양제를 이용한.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게, 건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할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면역력인데. 그렇죠. 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 아마 면역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2003년도에 면역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과서 크기가 한 이 정도였다면 지금 교과서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건 늘어나고 있어요, 면역은. 그리고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어떤 면역학적인 어떤 용어가 그거를 발견했던 분들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재까지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중들한테는 팬데믹 전후로 아마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겁니다. 네.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역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면역력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워죠. 힘은 세면 좋은 거죠. 네. 약하면 나쁜 거고. 그렇지만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센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약해도 좋은 게 아니죠. 면역이라는 거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작년에 노벨상을 탔던 부분들이 면역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찾은 거예요. 저도 그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강하면 엄청 좋은 거 아닌가? 좀 너무 강했을 때도 무슨 부작용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어되지 않은 면역, 과도하게 올라간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고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병리적 증상이 염증하고 알러지. 염증이나 알러지가 면역이 높으면 생기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제어가 안 됐을 때 생기는 겁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다 제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역 시스템이 진정이 안 됐을 때, 그때 생기는 게 염증 반응이고요. 네. 비만세포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특정한 항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왜냐하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되는 병리적 증상이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면역 체계가 너무 과활성화됐을 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면역 체계의 어찌 보면 활성도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감기에 잘 걸린다던가,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T세포를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역이 결핍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기에 걸려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면역이 너무 낮으면.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 감기에 잘 걸리고, 너무 높으면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면역이 너무 컸을 때 발생하는 거. 그건 이제 알러지나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염증하고 알러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염증 반응도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어되지 않는 면역 체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어되지 않았다는 거는 고삐 뿔린 겁니다. 과활성화되면은 이걸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되지 않은 경우가 아토피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면역 체계가 정말 중요한 엄청 것처럼 중요하죠. 느껴져요. 네. 이런 거를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면역이 흔들릴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식사 잘하는 거, 식사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하게 수면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역 체계가 흔들리는 경우에 가장 요새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한 10년 정도 사이에 단숨에 이제 학계를 완전히 쫙 이렇게 올라온 테마가 장 건강입니다. 장은 현재는 소화기관, 어떤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그걸 영양분을 장에서 흡수를 하는 소화기관으로만 평가가 됐었는데 현재는 면역기관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 주변에 면역세포들이 한 70%를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지 면역세포들이 적정하게 훈련을 받고 면역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면역체계가 성숙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단 아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같은 경우도 장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 면역체계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을 때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장 건강. 제가 듣기로는 장 건강이 요즘 그 알츠하이머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에서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장 틈이 헐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독소나 유해균이 체내로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럼 걔네들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지를 하고 만성염증이 유지가 되면 어디가 뚫리냐면 뇌가 뚫립니다. 아, 그래요? 예,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뇌 장벽이라고 해서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이렇게 뭐가 장벽이 있는 게 아니고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 밖에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어디서 벌어질 수 있냐면 염증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만성염증.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안 좋다는 거는 전신에 만성염증이 퍼질 수가 있고 이 만성염증 때문에 두뇌를 지키고 있는 장벽이 헐거워지면 독소나 유해균이나 뇌 내에 있지 말아야 될 애들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알츠하이머나 퇴행성 뇌질환이나 여러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장 건강이 훨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장이 정말 중요하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장 건강과 관련된 논문은 지금 뭐 1년에 뭐 수천 편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장 건강과 관련해서는 관련 학계의 가장 메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임신을 하면은 그 태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아도 이제 장기가 생기는 그 시점이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산모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전반적인 장기의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가 먹은 음식을 입으로 먹질 않아요. 혈액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때까지는 뭐 현재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양수를 이렇게 애들이 장기가 다 일단은 10주 정도 되면은 다 형성이 돼요. 뭐 그때까지는 엄마 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피를 만들려면 철분이 있어야 되고 두뇌 건강이 되려면 뭐 오메가3나 뭐 엽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장기가 일단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20주, 이제 30주 넘어가기 시작하면 태아가 그 안에서 양수도 먹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태아 수준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형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현재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태아 수준에서부터 그 양수를 통해서 미생물을 섭취를 하고 태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연분만한 애들은 엄마의 질내에 있는 유익균을 먹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장 건강의 근간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제왕절개를 하면은 그럼 없겠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태아 안에는 자연분만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도 미생물이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엄마가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가 태아가 있으면서 배가 불렀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엄마의 위장 중에 장, 이 부분이 약간 헐거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뭐 유익균이든 그 안에 있는 세균들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그게 모유로 이전이 돼요. 애가 태어난 다음에 초기 뭐 몇 개월, 뭐 3개월 이때 모유수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좀 장 건강은 진짜 신기한. 장 건강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그럼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장내 세균 총이에요. 장내 세균.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유익균도 있을 수 있고 유해균도 있을 수 있고 보통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10% 정도는 유익균이고 10% 정도는 유해균이에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상황에 따라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세균들이 우리 장 속에 있다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현재 의약품 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한테도 이제 장에 미생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걔네들이 근육도 만들고 막 하는데 그런 게 좀 연구가 돼서 또 이렇게 인체에도 이렇게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종간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조금 아, 이게 조심스러운. 시간이- 그렇죠. 아직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종간 장기 이식이라고 해서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뭐 심장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뭐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세균총이 사람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도 예전에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유산균 하면은 덴마크 유산균을 많이 꼽습니다. 그쵸. 무기로. 우리만큼 마늘을 많이 먹을까요? 덴마크 사람들이? 김치 먹나요? 안 먹죠. 아니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원래는 해야 돼요. 뭐 장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따로 한번 테마를 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네.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장 관련해서도 장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소재들에 대해서도 요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산균이 답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에도 유산균이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면역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장이라고 장 하셔서 건강. 네.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있죠. 또 하나 또 대표적이게 들 수가 있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네. 비타민 D랑 장이랑 다른. 그거는 좀 결이 달라요. 사람들은 비타민 D 하면은 뼈 건강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쵸. 근데 비타민 D가 코로나 전후로 가장 위상이 많이 변한 비타민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그 태양 받았을 때. 맞아요. 첫 번째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가 혈중 농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코로나의 중증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처음에는 상관관계로 나왔는데 상관관계보다 더 인과관계라고, 원인 결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강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과관계로 다 밝혀졌고,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햇빛 볼 시간이 없잖아요. 특히 실내 생활 많이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요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선크림 바르잖아요. 네. 그 선크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 죽어질 수가 없거든요.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7-80% 정도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비타민 D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고, 실제로 많이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에도 좋은데, 면역이라고 하는 거, 면역 체계에 좋은 소재들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막아줘요. 비타민 D가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럼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주변에 들리는 소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D나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먹는 걸로는 흡수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식품에 있는 비타민이나 네. 영양제 비타민이나 영양제 비타민을 거짓말로 네. 그 함량을 속이지 않는다면 네.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영양제로 먹어도 특별히,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했던 것들 있잖아요. 비타민 D에 대한 임상시험, 네. 뭐 마그네슘에 대한 임상시험, 이거 다 식품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약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죠? 근데 거기에 다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메가3에 대한 임상시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식품에서 흡수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식품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D의 인덱스, 비타민 D가 그람당 얼마가 들어가 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후향적 연구, 좀 더 적극적으로 임상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똑같은 양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영양제로 복용을 하고 효능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로 복용을 하시더라도 그게 영양제에 그 적힌 그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이나 이러한 규제나 관리의 어떤 세기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셉니다. 좋다는 뜻이죠. 좋긴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소재를 잘 안 받아들여. 기존에 있는 소재들만 계속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이라고 딱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장 건강, 비타민 D,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면역 체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아이들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딱 그 두 개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랑 장 장 건강. 건강. 장 건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 건강은 이제 뭐 유산균도 있을 수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될 수도 있고, 사균체, 죽은 균체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유산균밖에 모른단 말이죠. 이 유산균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
세균총이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랑 친해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은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유산균은 유산균이 아니에요. 유산균은 유산을 생성하는 균인데 비피도박테리움 거기 속에 속한 애들은 원래는 유산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유익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유익균을 도와주는 균들이라고 보시면 그게 돼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게 프로바이오틱스. 그게 유산균. 뭐 소위 말해서 우리의 유산균. 그리고 유산균 또는 유익균.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유익균의 밥이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속속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현재까지는 사균체, 균을 죽여서 그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산균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유산균을 한번 먹고 장에 정착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하나씩 먹을 필요가 없죠. 걔네들은 들어왔다 바로 빠져나간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일시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먹잖아요. 유산균도.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냥 일시적으로 환경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유익균,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의 밥이 되는 건데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매운 거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굳이 복용해서 나쁠 건 없지만 저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추천드려요. 프리바이오틱스. 왜냐면은 장내가 원래부터 건강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런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프리바이오틱스만 드셔줘도 장내에 있는 유익균의 번식을 도와주기 때문에 유익균이 더 많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충분하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사균체, 균이 죽은 사람으로 말하면 시체 정도로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사균체의 세포막이나 세포 내 구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익균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밥이네요, 걔네들. 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거지. 약간의 어찌 보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유산균은 지원군을 그때그때 조금씩 보내주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굴량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사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사기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좋게 하기 때문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이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쓰레기장이 됐다. 그럼 내가 살기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늑하게 만들고 꽃도 한번 심어주고. 나한테 맞게끔. 그럼 내가 생활하고 성장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친구처럼 유산균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유익균 자체가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게 두 개가 면역 쪽에는 가장 기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의 소재들은 얘기할 것들은 있죠. 근데 일단 우리가 1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처음에 챙겨야 될 것은 그거 두 개다. 너무 많아지면 이제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보통 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당뇨라든지 혈압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당뇨나 혈압이나 이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비타민 D나 뭐 장 건강에 좋은 뭐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먹을 때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너무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이러면은 저는 유산균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유산균은 어차피 살아있는 균이 있고 우리랑 계약을 맺은 균이에요. 공생관계, 공생. 나도 걔네한테 밥을 주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을 주잖아요. 그죠? 공생관계인데 이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약하고 면역체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면역체계가 굉장히 많이 처져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보고된 경우가 있어요. 유산균인데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65세 이상의 약이랑은 상관없어요. 장 건강하고 비타민 D랑 이런 고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 약은 전혀 상관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산균은 1번으로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65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요? 단백질 같은 경우가 실제로 면역세포들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단백질 중에 뭐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뭐 글리신이라고도 하고 글라이신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염증 반응을 굉장히 낮춰주는 역할을 해줘요. 과거에 코로나19 시기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그 증상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부분 다 고령자예요. 왜? 저는 노화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빠진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름도 생기고, 그죠? 네. 주름이라는 게 수분이 빠지니까 생기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이 빠지니까 이 피부를 지탱을 못해서 이렇게 주름이 근육이 지는 점점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근데 실제로 논문도 그런 많고요. 단백질의 함량과 체내 단백질의 함량과 면역 체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분들은 면역 체계를 좀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장 건강하고 비타민 D 섭취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또는 콜라겐 같은 경우를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콜라겐도 단백질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단백질의 좀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닭가슴살이나 이런 소고기나 이런 것들이 그쵸.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거 소화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콜라겐 파우더나 아니면은 좀 파우더는. 갈아서 드시든가, 단백질을 갈아서. 뭐 갈아서 드시든가, 뭐 어쨌든 그건 편하게 드시면 되시고, 치아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단백질 실제로 고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드시기 힘드시단 말이죠. 네네. 그럴 때는 저는 아미노산 보충제를 이제 헬스장에서 네. 그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네. 산양류도 좋고, 네. 저는 뭐 산양류. 한약류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이뮨 관련해가 이뮨 파우더, 아미노산 파우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아무래도 생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어요. 정말 오늘 면역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깊은 내용을 말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시청자가 스스로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면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당 수치나 혈압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가 없어요. 면역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하면 좋으냐, 만성염증이 있다는 거는 약간 과체중이거나 피곤하시거나, 뭐 저도 그렇지만 잇몸염증이 막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게 면역 체계를 조금 다잡아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면역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혈당 수치는 딱 재면 수치가 나오죠. 네. 혈압도 뭐 120에 뭐 80 이렇게 나오죠. 면역은 체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염증 수치면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요? CRP라고 해서 뭐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재는 게 아니고, 염증 수치라는 것도 재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염증 수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을 때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감기나 이런 급성 염증은 제가 얘기하는 어떤 부분 만성 염증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면역 체계랑 관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진짜 평소에 그냥 자기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적정 체중이에요. 체중이 증가하면은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번째가 장 건강이에요. 장 건강이 얼마만큼 잘 확보가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당연하겠죠. 꾸준한 운동, 이거 뭐 다 답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면역은 내가 필요 없을 때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 잘 챙겨. 뭐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네. 더더욱더 얘네들은 뭔가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측정하는 것만이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면역이에요. 왜냐면 당뇨는 어쨌든 딱 체크해서 내가 보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혈압도 보면 되잖아요. 그죠? 보면은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면역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은 본인이 진짜 건강하실 때 잘 챙기시는 게 좋다. 비타민 D, 장 건강, 네. 그 다음에 과체중 되는 걸 막는 거. 체중이 증가하면은 면역 체계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기 네네. 때문에 지방이 염증의 원인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과도화된 지방이 염증. 이것도 뭐 진화론적으로 할 말이 많긴 한데 우리 몸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뚱뚱했느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 이거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성염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체중 막기, 장 건강, 그다음 비타민 D는 꼭 챙기기.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브티 디자이너 국찬양이라고 합니다. 허브티 디자이너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시죠? 자연에서 나는 식물을 허브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허브를 섞어서 맛과 향과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차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가 있을까요?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를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교차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워지면 그 온도차 때문에 순간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그래서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감지하면 면역 체계를 보내서 싸우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면역 시스템이 나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면역력을 높이려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기 건강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맞는 허브티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그 세 가지가 어떤 허브차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더플라워라는 허브예요. 엘더플라워요? 엘더플라워 처음 들어보는 차인 것 같은데. 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생소한 허브일 건데요. 엘더플라워는 유럽의 허브 약전에서 호흡기 감염 보조 치료제로 언급될 정도로 아주 효능이 좋은 허브입니다. 그래서 감기뿐만 아니라 축농증이나 편도염, 인후염 같은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에도 한 잔 드시면 코와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 엘더플라워는 어떤 향이 나나요? 엘더플라워는 처음에 라벤더 같이 화장품 향이 조금 날 거예요. 근데 드시다 보면 단향이 우러나서 올라오는 아주 특이한 차입니다. 네, 다음은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해서 면역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는 레몬밤인데요. 레몬밤에는 항바이러스 성분하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고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오늘 차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차를 한번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저울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울이요? 저울이 왜 필요한가요? 제가 사용하는 허브는 다 약용 허브예요. 그래서 실제로 효능이 있는 허브이기 때문에 그람수를 맞춰서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g을 한 잔으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드시는 허브는 한 1.5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2배에서 3배나 있으면 카페에서 있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약간 맛보기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한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은 용량으로 향만 맡을 수 있게 그렇게 카페에서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용량을 4g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 허브는 엘더플라워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환절기에 제일 큰 문제가 어려움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좋은 엘더플라워를 주 허브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허브는 지금 3개잖아요. 네. 3개면은 몇 그램 정도를 쓰나요? 주 허브는? 주 허브는 2g, 그리고 나머지는 1g, 1g 해서 총 4g 사용할 예정이에요. 네, 보시면 일반 티백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와,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네, 이게 2g 정도고요. 다음엔 캐모마일 1g, 레몬밤 1g을 넣어 보겠습니다. 캐모마일 1g 넣고요. 다음에 레몬밤 1g 넣겠습니다. 네, 총 4g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이걸로 1리터 정도 우려서 하루 종일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효능이 좋은 허브를 마셔서 우리 몸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잔의 허브로 해서 마실 거예요. 이 허브의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티팟 그 구멍 사이로 허브가 다 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거름망을 사용해서 얘를 담아서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얼마예요? 거름망 같은 거? 거름망은 현재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3,000원대에 100장 정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4g 정도의 용량이면 티백이 아주 빵빵하게 차오를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넣겠습니다. 이게 빵빵한 거 보이시나요? 와, 이거 한 잔만 마시기엔 진짜 아까울 것 같아요, 양이. 네, 한 잔 드시기엔 좀 아쉽고
한번 진하게 드신 후에 물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우리시고 자주 마셔주셔도 좋아요. 이제 이 다음에는 바로 우리면 되나요? 네, 티팟에 넣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팟은 요즘 다이소에서도 5,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어요.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집에 하나 정도는 구비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물은 너무 팔팔 끓인 물이 아니고 한 김 식힌다고 하죠. 한 1, 2분 정도 식힌 후에 물을 넣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거름망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넣고 한 5분 정도 우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어느 정도 우리면 딱 좋을까요? 시간은 거름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우려주시면 좋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아시죠? 허브는 향만 맡아도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향을 맡아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엘더플라워는 아까 단향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레몬의 상큼한 향도 나지만 주로 달달한 향이 많이 올라와요. 가장 좋은 건 각각의 허브를 구매를 하셔서 직접 집에서 그람수에 맞춰서 만들어 드시거나 아니면 싱글로 하나씩 또 맛도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아, 하나씩 그럼 제가 일일이 하나씩 구매해서 얘 다 합쳐서 이렇게 끓여 먹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는 좀 굉장히 귀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한데 모은 거를 좀 그 제품이 따로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기 좋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온라인 몰에서는 현재 1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에게 9,900원에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면역력에 좋은 허브티 3가지 블렌딩한 것부터 침침한 노년에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티,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허브티, 그리고 혈압하고 혈당 조절에 좋은 티, 이렇게 3가지씩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가지씩 허브를 블렌딩해서 이렇게 총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네, 원래는 4만 원대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할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할인해서 얼마? 네, 가격은 29,000원대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네, 구매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차를 한번 마셔볼게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되게 진하게 우러나왔어요. 이렇게. 노랗게 우러나온 게 너무 예쁘죠, 색깔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브는 마시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코로 향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맡아주세요. 향에도 충분히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천천히 음미해 주시면 됩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드셔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단맛이 나면은 그 혹시 당뇨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설탕의 성분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이 좀 깊으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어릴 적 명절이면 어머니가 꼭 상에 올려주시던 그 추억의 반찬입니다. 껍데기를 까면서 손가락 끝이 빨갛게 물들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꼬막입니다. 에이, 꼬막이요? 그거야 맞긴 하지만 특별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8대 진미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 음식이 바로 이 꼬막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랑에도 전라도의 특산품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이라니 괜히 격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꼬막은 조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피와 같은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조개라는 겁니다. 삶으면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꼬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혈관 건강과 뼈 건강, 그리고 소화 기능까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리고요, 꼬막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같은 꼬막을 드시더라도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반대로 꼬막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데 이 조합은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이 부분도 꼭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겨울철 꼬막 드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맛있게 드시고 나서 며칠을 고생하실 수 있어요. 예방법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가 뭐가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얼굴색이 창백해졌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혈액학회 자료에 의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0%에서 15%가 빈혈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여성이신 어르신분들은 그 비율이 엄청 높은데요. 빈혈이라고 하면 단순히 피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소화기능 문제입니다. 밥맛이 없다, 입맛이 떨어진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더 못 먹게 되고요. 겨울철에는 특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도 많으시죠. 몸이 냉해지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빈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으로 철분을 섭취하면 몸에 잘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식사량도 줄어들잖아요. 예전처럼 고기도 잘 안 드시게 되고 밥 양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철분 섭취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 흡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소화 기능 저하도 비슷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심장에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따뜻한데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말초까지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꼬막입니다. 자산 어보를 쓴 정약전 선생은
꼬막을 가리키며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달하고 기록했어요. 이 단맛의 비밀은 글리코겐 성분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혈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막은 조개류 중에서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삶으면 붉은 핏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철분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요.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어요. 철분제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꼬막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한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식료본초라는 책에 보면 꼬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장을 잘 돌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여 입맛을 돋운다 라고요. 식물 본초에서는 꼬막은 비위를 건강하게 해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환자분들 회복식으로도 좋고요. 평소 소화가 약해서 식욕이 없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보통 해산물 하면 성질이 차갑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해산물을 피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꼬막은 예외입니다. 식료본초에는 신복의 냉기와 허리와 등의 냉풍을 주로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의서에도 공통적으로 꼬막은 기운이 따뜻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위장의 기운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신 분들,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 체질이신 분들에게 특히 맞는 음식이에요. 자, 네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를 해소해주고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담석을 녹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건 심장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재밌는 민간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꼬막 껍질을 불에 달궈서 식초에 담가두면 천연 칼슘 식초가 만들어져요. 식초와 껍질 비율을 10대 1로 해서 일주일 정도 담가주셨다가 맑은 물만 걸러내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다이어트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꼬막은 단백질 함량이 14%예요. 전복이 12.9%인데 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100g당 81칼로리밖에 안 되고 지방도 1g 정도로 아주 낮아요. 포만감은 높으면서 칼로리 섭취는 적으니까 체중 관리에 딱이죠. 이 외에도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고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요.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자, 이렇게 좋은 꼬막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요? 먼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꼬막하고 마늘은 최고의 파트너예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꼬막의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력 회복과 피로 해소에 아주 탁월해요. 게다가 마늘이 꼬막의 비릿한 향도 잡아주니까 일석이조죠.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예요. 꼬막이 따뜻한 성질이긴 하지만 부추와 함께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섭취가 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와 칼슘도 풍부해서 영양 흡수를 돋고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아요. 삶은 꼬막에 부추를 함께 묻혀서 반찬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고추장이에요. 초고추장의 신맛이 꼬막의 담백한 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요. 비타민 C가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간단하게 삶은 꼬막에 초고추장을 찍어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꼬막 삶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세척을 해야 돼요. 굵은 소금을 뿌리고 껍질끼리 부딪혀 바지락 문질러 씻으세요. 4-5번 반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 다음에는 해감입니다. 물 1리터당 소금 2큰술 비율로 바닷물 농도의 소금물을 만드세요. 여기에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함께 넣으시면 화학적용으로 해감 효과가 좋아져요. 검은 봉지로 빛을 차단하고 1-2시간 정도 해감하시면 됩니다. 삶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핵심 비법이 있어요. 물을 넉넉히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찬물 1컵을 부어서 온도를 낮추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상태에서 꼬막을 넣고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이 한쪽에 붙어서 까기가 쉬워져요. 꼬막잎이 5에서 10% 정도 벌어지면 바로 불을 끄세요. 삶는 시간은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살이 질겨지고 영양분도 빠져나갑니다. 껍질 까실 때는요, 꼬막 뒷부분 궁둥이라고 하죠. 거기에 숟가락을 대고 지렛대 원리로 비틀면 쉽게 열립니다. 적정 섭취량은 한 번에 10개 정도가 좋고요.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꼬막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꼬막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꼬막 드시고 바로 우유 드시거나 치즈 드시면 꼬막의 철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꼬막 드시고 1-2시간 후에 유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 같은 고지방 육류예요. 고지방 육류와 꼬막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시면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자, 세 번째는 커피나 녹차, 홍차입니다. 식후에 바로 커피나 차를 드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요, 구워 먹으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과하면 기를 옹색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를 막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만이시거나 열이 많으신 체질이시면 특히 적당히 즐기셔야 돼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꼬막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구토, 설사, 복통,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심한 경우는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식중독하면 여름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해요. 꼬막, 굴, 조개 같은 어패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6,76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노로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한다는 겁니다. 냉동고에 넣어둬도 죽지 않아요. 게다가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요. 대부분 2에서 3일 내에 회복되지만 어르신의 경우 탈수 위험이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해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시면 됩니다. 조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시고요. 알코올 소독제는 노로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으니까 반드시 비누로 씻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꼬막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막은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8대 진미 중 하나였습니다. 조개류 중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요. 대부분의 해산물과 달리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심혈관 건강, 뼈 건강, 소화기능 개선까지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마늘, 부추,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유제품이나 커피는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꼬막 삶을 때는 끓는 물에 찬물 1컵 정도 넣고 온도 낮춘 다음에 넣으시고요. 3에서 4분만 삶으시면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제철은 11월부터 3월까지, 특히 12월에서 2월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기 석달에 입맛이 소태 같아도 꼬막 맛은 변함없다. 그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라는 뜻이에요. 겨울 바다가 선물한 천연 보약 꼬막. 이번 겨울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삶아서 맛있게 드셔보면 어떨까요?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다거나 뼈 마디가 시큰시큰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도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겨울만 되면 꼭 챙겨 드시던 음식인데요. 바위에 타닥타닥 붙어 자라는 그 하얀 속살이 통통한 녀석 있잖아요. 네, 바로 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굴을 그냥 조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굴에는 아주 특별한 발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다의 우유입니다. 우유가 육지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면 굴은 바다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굴의 한자 이름이 석화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석, 꽃화, 돌에 핀 꽃이라는 뜻입니다. 바위에 붙어서 자란 굴을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에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참 예쁜 이름 아닙니까? 오늘은 이 바다의 우유, 돌에 핀 꽃, 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굴이 왜 특히 좋은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굴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뭔지,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뭔지까지요. 혹시 굴 드시고 배탈 나신 경험 있으신 분들, 그래서 굴을 아예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뼈 건강 걱정되시는 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혈관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뽑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내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무릎이 시큰거려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해서 겨울엔 외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력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분명 알았는데?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경험들 한두 번쯤 다 있으시죠? 가끔 깜빡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본인도 모르게 불안해지시잖아요. 거기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약만 한 움큼씩 드시다 보면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싶으실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음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요? 먼저 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평생 동안 낡은 뼈는 녹아 없어지고 새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낡은 뼈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것처럼요. 여기에 칼슘 섭취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모자라거나 운동량이 줄어들면 뼈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에는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요. 이게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 결핍은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은 또 어떻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굴입니다. 자, 이제 굴이 왜 그렇게 좋은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뼈 건강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굴 100g에는 칼슘이 무려 428mg이나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우유에는 113mg이 들어있거든요. 계산해보면 굴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3.78배나 됩니다. 그런데 칼슘만 많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으려면 비타민 D와 아연,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이 함께 필요합니다. 굴에는 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특히 아연은 굴 한 개에 성인 하루 필요량의 15배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아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돕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에서는 굴에 있는 칼슘, 인, 아연, 철, 구리, 셀레늄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면서 골밀도를 높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아까 비타민 B12 이야기했죠? 굴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국립암센터 연구 자료를 보면 굴에 들어있는 타우린과 DHA, 비타민 등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을 억제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치가 DHA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굴에는 참치보다 2배 이상 높은 DHA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인데요. 굴 100g에는 타우린이 무려 1130mg이나 들어있어요. 타우린이 뭐냐고요? 혹시 피로회복제 광고에서 타우린 몇천 mg 함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굴에 들어있는 EPA는 혈액 중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당뇨 개선인데요. 굴의 풍부한 아연은 인슐린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굴의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그리고 특히 아연이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빈혈 개선과 기력 회복입니다. 굴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옛날부터 굴은 빈혈이 있거나 큰 병을 앓고 난 후 기력을 회복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어요. 동의보감에서도 굴은 바다의 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살결을 곱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해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배 타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까맣고 굴 따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하얗다라는 말도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굴의 효능이 예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좋은 굴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굴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굴 드실 때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는 거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레몬의 구연산이 굴의 철분 흡수를 촉진하고 타우린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세균 번식을 막아서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굴 특유의 비린내도 레몬의 산이 중화시켜줘서 훨씬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과 레몬, 이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이게 좀 의외죠.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연이 부족해요. 반대로 굴은 아연이 우유의 100배 이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굴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굴 크림 스프 같은 요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고 굴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성질이 중화되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철분이 굴과 만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요. 굴 부추전, 굴 부추무침 다 이유가 있는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은 성질이 차가워요. 그래서 속이 냉하신 분들이 굴을 드시면 가끔 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곁들이면 굴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생강식초에 굴을 찍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개운해요. 자, 그럼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하는 건 굴국이에요. 다시마 육수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무가 익으면 두부와 굴을 넣고 2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굴은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시고 대파 송송 썰어 넣으시면 속이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는 보양식이 완성됩니다. 굴밥도 좋아요. 자,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굴을 올려서 뚜껑 덮고 뜸만 들이시면 돼요. 굴향이 밥에 배어서 정말 별미입니다. 양념간장에 쓱쓱 비벼 드시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굴죽을 드셔보세요. 불린 쌀을 참기름에다 볶다가 물 붓고 끓이시고 쌀이 퍼지면 마지막에 굴 넣고 2에서 3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은 꽉 찬 보양죽이 완성돼요. 섭취량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굴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굴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생굴 섭취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굴은 역시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243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 49%가 12월부터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굴은 바닷물을 여과하면서 자라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로바이러스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완전히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굴국, 굴밥, 굴전처럼 익혀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익힌 굴이 소화도 더 잘 되고 따뜻하게 드시니까 속도 편안합니다. 그래도 나는 생굴 특유의 그 짭짤하고 시원한 맛을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굴의 그 싱싱한 맛은 정말 익힌 굴과는 또 다른 별미이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생굴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굴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의 생산물은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를 붙여서 유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시장에서 굴을 사실 때 포장을 잘 살펴보시고 생식용인지 가열 조리용인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물을 갈면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굴을 무즙에 잠시 담갔다가 찬물에 살살 흔들어 씻으면 불순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노로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알이 없는 달에는 굴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5월, 6월, 7월, 8월에는 영어 이름에 알자가 없잖아요. 이 시기에는 비브리오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굴 섭취를 피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리가 피면 굴을 먹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 생굴 섭취를 절대 삼가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하고 굴은 최악의 궁합이에요.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굴의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굴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도 탄닌이 있어서 굴의 아연 흡수를 방해합니다. 굴 드신 후에는 커피보다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 과식은 굴물입니다. 굴은 성질이 차가워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선한 굴을 고르는 법입니다. 껍질 벗긴 굴을 사실 때는 우윳빛이 돌면서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고 알이 굵고 통통하면서 탄력 있는 것을 고르세요. 손질하실 때는 3%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씻으시거나 무즙을 풀어 5분 정도 두시면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자, 오늘 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말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슘은 우유의 거의 4배, 단백질은 3배, DHA는 참치의 2배 이상, 특히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뼈 건강, 뇌 건강, 심혈관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완전 보양식이에요. 레몬, 우유, 부추,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 감이나 커피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국, 굴밥, 굴전, 굴죽 따뜻하게 익혀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이번 겨울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한 돌에 핀 꽃, 굴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의보감에서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라고 했던 그 굴, 옛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